오는 6월이 되면 주택임대 현황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신고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미 시행을 한 임대차 3법 중에서 미리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 이제 임대차 신고제라고 좀 이름을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월이 되면 주택임대 현황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이게 뭔지 첫 번째 팩트,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관련된 기사 중에서 예측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건지 그것도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기사로 가지 않고 보도자료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볼 게 많습니다. 스피디하게 진행해 볼게요. 자, 보도자료인데 2021년 4월 15일자입니다. 총 11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담당자 분들의 성함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꼭 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연락이 잘 안 될 겁니다. 워낙 바쁘시고 그러셔가지고 참고는 하시고요.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원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죠. 항상 보고서에는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에서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그래서 이 네 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여기에 따른 신고 대상 절차 등을 규정을 하고,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어떻게 방문 없이 할까요? 온라인으로 하겠죠. 게다가 코로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로 한다. 얼마가 세이브 되는지 보세요. 그게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 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그러니까 6월 1일이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을 하는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수도권 광역시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 기준에서는 시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 군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증금도 6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은 월 3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대차 신고제 개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은,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플러스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이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0일이죠. 이게 핵심이고요.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주거용으로 쓰면 판잣집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뒤에 살펴볼게요.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이게 이제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령은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왜 이렇게 시행령으로 따로 이름을 하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으로 딱 정하면은 금방 쫙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회 법을 통과시킬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이고 조례로 위임을 허용해가지고 읍면동 및 출장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년 유예가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 볼게요. 자, 하위 법령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 물론 이제 조문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라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가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라는 게 항상 해당 언론사의 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먼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신고 지역이 가장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 수도권. 이참에 좀 알아두세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 수도권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중복되는 내용이죠. 자,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이고요. 여기에는 뭐 조정 대상 지역처럼 읍면 지역 해제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역이고요. 광역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울산 이런 거겠죠. 이런 곳이겠죠. 자, 그리고 세종시. 세종시는 특별하니까. 그래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시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냥 시, 청주시, 천안시, 속초시 뭐 이런 시 지역은 그냥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도 지역의 구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했다.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 자리 잡히면 나중에 할게 이 말이에요. 여기 하얀색으로 써 있어요. 하얀색으로. 저만 보이나요? 죄송해요. 예. 자,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6천만 원 점인 거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6천만 원입니까? 하다 못해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자, 그런데 서울 1억 5천,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억 3천,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 원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중이면서 4월 말 개정 시행 예정인데 아주 최소 단위가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6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최우선 변제를 못 받지 않니? 그럼 최우선 변제가 뭔가요? 최악의 경우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만약에 경매를 넘어갔을 때 그 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부동산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순위에서 밀려버리면은 내가 전세금 보증금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 이하는 최우선 변제로 보호를 해주고 6천만 원 넘으면은 이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해당 정부의 취지입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물론 조문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 6천을 초과하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꼼수를 쓰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6천만 원 초과니까 5,900만 원 하지. 이 30만 원이니까 29만 원 하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되면 될 겁니다. 뭐 월차임이 29만 원인데 보증금이 6,500이다. 그럼 대상이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월차임이 31만 원이다. 그럼 대상 되겠죠. 이제 정확한 건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경매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유튜브에서도 한번 홍티 경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6월 달에 스터디 갈아 나가니까 경매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좀 빠삭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번에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이 그냥 갱신을 했다. 뭐 묵시적 갱신도 있을 수 있고 임대인, 임차인 서로 상호합의 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그냥 자동 갱신하면은 그 전에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그 보증금이 채권이거든요. 근데 그게 물권화 돼가지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내가 이번에 3억에서 3억 5천으로 증액을 했다. 그러면 3억 그 부분은 보호를 받는 거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증액을 했잖아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그렇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따로 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최악의 경우 내가 경매로 갔을 때 그 3억은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 뒤로 휙 밀릴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경매 관련된 거 좀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미 보호가 됐으니까. 자, 그럼 2번.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절차 및 방법. 그럼 자,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난 대상자인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니? 라고 말했더니 일단 신고 내용은
신고 항목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계를 이렇게 얘기 있는데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죠. 이거 청구권 썼는지 안 썼는지 좀 명확하게 해줘야죠. 요게 맨 뒤에 첨부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요게 이제 별지 제1호의 4 서식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부동산에서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올해 6월이 되면. 여기 보면 임대인 이름,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차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임대 목적물 종류 적게 되어 있고 신규인지 갱신인지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소장님들은 이제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쵸? 자, 다시 갑니다. 자, 그 내용이 이거고요.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 아까 본 거 봤고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그냥 간주하겠다. 그냥 그렇게 보겠다. 예외 안 두겠다. 자, 이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 민원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그냥 동네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한 것처럼. 아니면은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용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어디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네요. rtms.molit.go.kr인데 누르면 뿅 하고 있는 거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야, 이런 걸 언제 또 만들었지? 만들긴 잘 만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고객 지원 센터도 있고요. 이런 거 해가지고 집어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첨부해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신고가 잘 완료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라고요?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자,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집어넣어버리면 양쪽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걸 노리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랑 좀 비슷한 거죠. 한쪽이 딱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로 통보가 간대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임대인, 임차인이 뭐가 서로 말이 안 맞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작성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한테도 뭔가 안내가 간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그런 것도 CCBB 가리는 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하나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아, 그거 CCBB 가리는 거 또 뭐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관리감독원, 뭐 분쟁조정위원회.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신고 의제 절차.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요렇게 신고하면 다른 법에서 신고한 걸로 보겠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서류 규정하였다. 뭐 보통 부동산을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이거죠.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게 좀 약간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거짓 신고를 했다. 6천만 원 넘으면은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뭐 8천만 원으로 7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곧바로 10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신고를 안 했다. 미신고했다. 그런 경우에 계약금의 규모가 작고 그 혜택 기간 그 늘어진 기간이 좀 짧고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내가 바로 뒤늦게 처리했다. 그러면은 최소 4만 원까지는 해줄게. 아, 진짜. 그래서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고하라는 거죠. 우리 세법에서도 가산세라는 게 있거든요. 납부지연 가산세 뭐 이런 거 하루에 계속씩 얼마씩 붙는단 말이에요. 만분의 2.5%인가? 그런 식으로. 2.5 그런 식으로.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서 1년 동안, 즉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 운영하겠다. 고맙네요. 자, 일단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범 운영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4월 1일부터였거든요. 근데 무려 18일이나 늦어서 4월 19일부터 하네요. 만약에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이렇게 했으면 나는 가만 안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계속해서 막 한다 하는 거지 늦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자, 4월 19일부터 신고제 시행을 하는데 전국에서 5개 동, 서울만 해도 465개의 동이 있거든요. 25개 구가 있고. 근데 전국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5개만 한다? 자, 영광의 5개를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 2, 3동. 월평 1, 2, 3동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세종, 보람동,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이 있습니다. 너무 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여기 5군데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시범 운영이 왜 이렇게 적냐면은 그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지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약간 일부 지역을 좀 추가해가지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임대차 신고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 편익. 자,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건 임차인의 보호가 대폭 강화되죠. 근데 강화가 되긴 하는데 대폭이라는 말은 약간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은 그 권리가 다 보장이 받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소액 계약, 단기 계약, 갱신 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거다. 이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그냥 좀 신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고. 임대인이 그런 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그런 게 아주 있어요. 일부적으로. 그 경우에도 이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되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되니까 좀 편하지 않겠니? 현재는 등기소 아니면 주민센터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일과 중에 가야 되고 그런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시간 관계없이 그냥 하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수수료 600원도 빼줄게. 그래요. 약간 그 비용 절감이 요거예요. 요거 600원.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쌓이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투명해지고 비교가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1억인데 옆집은 왜 이러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빨리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아마 운영하는, 아마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여보, 옆집이 더 몇천만 원 훨씬 싸. 우리 거기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인도 임대 물건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공실이 나지 않게 해줄게. 그래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할 때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물어보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줄게. 라는 거죠. 뭐 그 밑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4월 26일까지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제가 왜 4월 26일을 강조했냐면 이날이 제 생일이라서 외우기 좋죠. 죄송합니다. 네. 자, 밑에 참고 1 임대차 신고 서식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보도자료를 볼 때 왜 보도자료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 뒤에 보면은 오히려 더 영향가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Q&A 이게 약간 핵심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이라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외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그리고 비주택도 해당.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해당한다.
이제 요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가 다 모아지잖아요. 그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썼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저게 과세당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거 다 주택수 카운트 될 거예요. 주택수 싹싹 카운트 되면은 일단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잡히겠죠.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되니까. 그리고 더 폭탄이 뭐냐면은 나중에 양도세.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주택.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뭔가 폭풍이 올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아까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야, 이런 거 있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해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 그냥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어도 신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아까 우리 첨부에서 봤었던 신고서가 있는데 그거 없어도 그냥 계약서 집어넣으면 해준대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대로 신고서 없이 계약서만 주면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귀찮은데 해주겠다는 건 뭐예요? 빨리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왜?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지나서. 그때는 이제 얄짤없이 칼같이 하겠죠. 그리고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이고 도지역의 구는 제외된다. 우리 아까 봤었고.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나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야, 이거 무섭다.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서를 있으면 신고 가능하대요.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다툼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그런데 이제 서류가 없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과태료 부과는 왜 유예했냐? 뭐 좀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서 이제 1년간 유예했다는 거죠. 뭐 굳이 이런 질문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올해 11월경에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대요. 21년 업무 보고 시 발표한 내용으로 11월에 되면은 4에서 5개월 정도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상하건대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쯤에 나올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분명히 뭔가 늦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공개가 아니라 시범 공개입니다. 시범 공개. 조금 해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거기 공개된 데이터는 어떤 내용인가? 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유추하셔야 돼요. 자, 현재 전체 임차 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확정일자를 못 받고 있는 나머지 70%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뭐 44만에서 70만원 늘어난 거 이거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대로 굴러가기만 한다면.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인데 이걸 신고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자,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 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료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동단위, 구단위, 광역시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지역시 해가지고요. 전부 다 임대 물건이 얼마가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고 갱신이 어떻게 되고 임대료가 얼마 오른지 쉽게 말해서 우리 호객노노 같은 거 보면은 뭐 2년 후 나올 수 있는 전세 물건 막 예상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판 호객노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가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제대로 막 굴러간다고 하면 엄청 무서운 거죠. 좋은 면에서는 정보가 투명해지니까 좋지만 한편으로 좀 약간 좀 무서운 면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번. 자,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 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한 도입한 제도가 아니고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기를 통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거다. 검토된 바 없다. 자, 근데 이거 어디 자료예요? 국토교통부 자료예요, 지금. 본인 스스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고 했죠. 뭐 일단 몇 년 지나서 좀 보자고요. 이게 정말 말을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2017년 12.13 대책에서도 뒤집었고. 한번 보자고요. 자, 8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건 아니냐.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전혀 관계가 없고 굳이 전혀란 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음. 계획은 없네요. 나중에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고 네, 끝이 나요. 자, 이렇게 되고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뭘 했어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건지 그 정부에서 오픈한 보도자료 원문을 보고 일단 숙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언론사에서 요약을 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첨부한 기사들이 쭈쭈쭈쭈쭉 나옵니다. 그걸 볼 거예요,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연합뉴스 거를 먼저 볼게요. 연합뉴스 거 보면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개요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를 한 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좀 편하죠.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신고를 계약 체결 30일 이내로 하네? 자, 그럼 혹시 이 중에 주택임대 사업자분 계시죠? 저처럼. 즉 등록한 임대주택 갖고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이거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약 조건 변경되면. 등록 임대주택은 3개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든 안 하든 등록 미등록 상관없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등록은 30일이고 등록은 3개월이면은 뭐가 안 맞죠? 그럼 어디를 바꾸겠어요? 등록을 바꾸겠죠. 어차피 등록 임대사업자 해봤자 전국에 몇십만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 3개월을 30일로 좀 줄이려는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벌써 통과됐던가?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은 특히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30일로 바뀌면은 과태료가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넘어가면 그 건당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옵니다. 1,000만 원 이하. 아까 100만 원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뭐 최저 4만 원까지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일단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좀 기억나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기사가 어디 거냐면은 좀 여러 개를 좀 빠르게 볼 거예요. 자, 일단은 팩트 위주로 사실 정리한 기사 한번 볼게요. 중앙일보가 조금 전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의 겹치는 내용이니까 제가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냥 주르륵 그냥 볼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쭉 보고 뭐 없어요. 여기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양측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분이 하시지 않겠어요? 공인중개사분들 좀 일거리가 좀 더 늘어나실 것 같은데. 뭐 임차인이 가든 임대인이 가든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공동 작성한 계약서 없으면은 한쪽에 넣어버리면은 임대인에게 기한 내 신고하라는 문자 통보가 간다. 여기는 임대인이라고 아예 딱 받아버렸죠. 아까 보도자료는 어느 당사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임대인이 말을 트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 기사는 표현한 거라고요. 수수료 600원 면제됐고요. 그리고 내년 5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니까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요. 자, 이제 여기에 그래도 기사에서 조금 약간 본인들의 생각이 나오죠. 시장에 우려도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결국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위한 첫발 아니냐. 표준 임대로 도입하려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가 매년 용도 면적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하고 요거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인데 뭐 여기도 나오죠?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로 활용하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 이건 국토부 입장이고 국세청에서 좀 줘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국토부에서는 안 하는데 당신들은 하려면 하세요. 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 문답으로 정리한 거예요. 우리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보도자료 원문에는 활용하지 않은 계획이 없는데 여기 기사에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의사 확인했다고 나오죠. 어디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기사는
없는 걸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그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본 내용이겠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그나마 좀 내용을 정리를 그냥 그래도 있는 그대로 좀 정리한 걸 제가 가져왔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연합뉴스도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예측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해당 언론사의 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 해당 언론사니까, A 언론사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싫어. 이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20몇 번의 정책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전월세 신고제 활용 점정 세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뭘 거냐? 임차인 전세금 보호, 주거권 보장 등은 긍정 영향인데, 임대소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조세 전가 우려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데일리안에서 가져왔고요. 4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곧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와요. 장단점이 뚜렷하다. 임차인 주거권 보장은 되지만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전월세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왜냐면 올라가니까. 그리고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있고요. 정부는 현재 확정일자 신고가 전체 계약의 30%로 추산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70%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정열 부동산 대학원장은 전월세 신고제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세원이 노출되는 거다. 뭐 교수님들 이야기 좀 들어보자고요. 가격 노출로 임차 물건을 구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지만 서울 등 보유세가 급증한 지역을 위주로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다. 최광수 건국대 교수님은 조세 전가는 불가피할 거다. 임대인들은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더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경제학 언론책만 봐도 알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임대차 시장의 거래가격 데이터가 쌓여서 좋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세금탈로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중계약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니까요. 아주 작게. 한편 전월세 신고제가 궁극적으로 전세 물량을 줄이는 역효과로 나타날 거라는 의견도 있다. 과세 부담으로 임대차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 내년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을 했다. 그 다음 SBS BG에서 나온 건데 조금 더 신랄하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주택임대 현황 낱낱이 드러난다. 다음 수순은 뭐냐? 뒤에만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다 우리가 본 거랑 같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죠. 자, 현재 세입자를 보호하는 좀 어려운 말로, 즉 대항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해당 보증금이 채권에서 물건으로 바뀌어요.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세지는 권리를 받는데, 이제 이거를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셈이고, 제도를 새로 안착시키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간접적인 유인책이 된다. 좋은 거죠. 자, 앵커가 물어보죠. 정책 목표,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의도하는 게 뭘까요? 뭔가 의도가 항상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핵심인데요. 대상 지역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울, 수도권, 지방시 단위, 시 단위 이상이면 주택과 관련해서 부동산 진짜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시장의 계약관계에 특히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는지가 낱낱이 파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세금하면 일단 거부감이 크니까 정부는 과세 자료를 쓸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로 혹은 월세로 얼마의 임대수를 얻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고가의 전세, 고가의 월세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도 다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확인하려고만 하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그동안 소득이 감춰져 있는 분야로 지적돼 온 터라서 잠재적 폭발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부세 대상자 늘어난 거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로 인해서 최소 500만 가구가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가구.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볼까요? 전월세 신고제 과세 안 한다지만 시장은 글쎄.
투명한 공개로 임차인 권리보호, 정보 과세 활용 계획 전혀 없다. 임대인들 당장 아니라도 언젠간 할 거다. 딱 세 줄로 그냥 끝났죠. 그래서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권일 리서치 팀장은 시행 초기 당분간은 전월세 시장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저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또 나오죠. 과세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확인했다. 아까 중앙일보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언론사 위주로 이게 확인한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이미 임대소득 과세는 국세청 정보를 통해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고제로 추가 활용할 정보는 현재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인데 국토부에서 2017년, 2018년 1216 대책, 1213 대책하고 2018년 913 대책에서 RHMS를 선보이면서 말을 했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해가지고 확인하겠다고. 그 중에 하나가 그 과세당국 이것도 있고. 이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정부와 시장 간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다르다. 다른 분 의견 좀 볼까요? 권대중 교수님은 아직 과세 계획이 없을 수는 있지만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 아닙니까? 저는 정말 동의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액의 보증금으로 금융소득을 얻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소득세로 물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택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1주택자는 부부합산 1주택자는 과세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거를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넘고 월세를 주면 돼버리고 이거는 좀 씁시다.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주택임대 소득이 정해지는데 1주택이라면 과세 안 돼요. 단 공시가가 9억이 넘고 월세를 받으면 과세입니다. 이때는 과세예요. 부부합산 2주택은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고 간주임대료, 보증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 안 돼요. 3주택 이상이면 월세 과세,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부 다 과세예요. 일단 요게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권대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거액의 보증금으로 금융소득을 얻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소득세를 물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현재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잖아요. 이걸 2주택으로 내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거래가 투명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뭐 그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소득을 얻거나 그러면은 소득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금융소득 관련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금도 금융소득은 따로 빼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요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편법 증여도 더 쉽게 가능해졌다. 요건 이제 임차인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부모 돈으로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이 한층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거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아주 가능성 높고 현재도 지금 이거는 잡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도 이거 잡고 있어요. 자, 고준석 겸임교수는 시장에서 과세를 안 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직장 생활을 짧게 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관행적으로 전세 얻어주곤 했는데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 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인식이다. 요게 이제 좀 위에 있는 부분하고 겹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제가 가져온 기사하고 보도자료 봤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여러분? 좀 오늘 좀 많이 봤죠? 좀 약간 쉼없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보도자료 원문도 보고 관련된 기사도 정보 위주 기사 그리고 예측 기사 같이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좀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좀 보셔서 여러분들이 내 포지션이 어딘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이슈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고액 전세를 좀 자녀한테 해주시려거나 고액 전세가 아니더라도 성인 자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전세 한 3억 정도 해주고 싶다. 그 경우에도 이제 요거 다 투명하게 드러나면 원리 원칙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일 세상에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해 이거거든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법이 났지 법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고 소송을 간다는 거는 정말 양쪽이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최악의 경우에 가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꼭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일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상이 너무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기준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사자성어에도 있잖아요. 수지청 즉무어 수지청 물이 너무 맑으면 즉 무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이게 원리 원칙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주 이상적으로 한 10년 후에 이게 제도가 정착되고 한 10년, 20년 간다고 합시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데 한 전세 3억 정도 내가 보증금 해주고 싶잖아요. 뭐 물론 그때 가서 전세 3억짜리도 없겠지만 근데 지금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해주세요. 그리고 2억 5천원 돼서 증여세 내세요.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겠죠. 그게 제가 좀 전에 말한 수지청 직무 이렇게 될 거예요. 물고기가 못 산다니까요. 너무 맑아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요. 첫 번째, 어떻게 작동될지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어떻게 좀 대응할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네. 네. 자, 오늘 너무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오버돼가지고 한 30분, 40분 정도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좀 약간 길어진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몇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임대 소득하고도 같이 보셔야 되고 주택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미등록 사업자 입장에서도 다 같이 꼼꼼히 보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여기 서울 머니쇼하고 제 정규과정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